이번 달 토론토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더 에라스 투어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 토론토시는 혼잡이 예상되는 로저스 센터 인근에 활동 제한 구역을 설정합니다. 이 제한 구역은 스파다니아 애비뉴에서 자비스 스트리트, 퀸즈 퀴에서 킹 스트리트까지 포함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응급 작업은 가능하지만 각종 건설 및 영화 촬영 작업이 제한되고 공공교통 안전을 고려한 추가 조치도 시행됩니다. 또한 퀸 스트리트 웨스트와 존 스트리트 구간은 임시로 테일러 스위프트 웨이로 명명됩니다. 이번 공연은 11월 14일, 15일, 16일과 21일, 22일, 23일 총 6회 진행됩니다. 썸머타임이 11월 3일로 종료되었습니다. 서머타임은 여름철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야외 활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봄에 1시간 앞당기고 가을에는 원래 시간으로 되돌리는 방식입니다. 캐나다의 서머타임은 매년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되어 오전 2시를 오전 3시로 조정하고 11월 첫째 일요일에 종료되어 오전 2시가 다시 오전 1시로 돌아갑니다. 올해의 경우 서머타임은 3월 10일에 시작해 11월 3일에 종료했습니다. 캐나다는 1918년에 서머타임을 처음 도입했으며 대부분의 주와 준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서스케치원주와 일부 지역에서는 따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1948년에 서머타임을 도입했지만 여러 번 시행과 중단을 반복하다가 1961년에 폐지됐습니다. 1987년과 1997년에도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서머타임의 주된 목적은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해 전력 소비를 줄이고 저녁 시간에 야외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레저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변경으로 인해 수면 패턴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피로감이 증가하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20년에 서머타임 폐지 방안을 통과시켰지만 뉴욕주와 퀘벡주가 동참할 때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머타임은 캐나다의 6개 시간대에 영향을 미치며 미국과의 경제적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서머타임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많아서 여러 국가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난 28일 오전 5시 피에르 폴리에브 연방보수당 대표는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신규 주택에 부과되는 연방 판매세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보수당 대표 사무실 미디어 담당 보도 비서관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폴리에브 대표는 지난 9년간 트리도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주택 건설을 용이하게 하고 생활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캐나다 총리직에 오르면 $1,000,000 미만의 신규 주택에 대한 GST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이 되면 약 $800,000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연간 $2,200의 모기지 상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매년 약 3만 채의 신규 주택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폴리에브 대표는 자유당 신민당 연합정부 하에서 캐나다 주택가격이 2배 이상 상승했으며 G7 국가 중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5년 10월 저스틴 트루도 총리 취임 전까지 중산층은 소득의 39%를 주택비로 지출했으나 현재는 60%에 육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80%가 주택 소유를 부유층만의 특권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온타리오주 내에서만 14,000개의 노숙자 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폴리에브 대표는 각 주정부에도 신규 주택 판매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주와 BC주에서는 신규 주택 구입 비용의 30% 이상이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연방정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온주에서는 신규 주택 구입 시 전체 세금의 39%가 연방정부로 유입됩니다. $1,000,000 주택을 구입하면 $50,000의 GST를 납부해야 합니다. 폴리에브 대표는 세금 감면에 필요한 재원을 자유당 정부가 추진한 $80억 규모의 비효율적인 관료 프로그램을 폐지함으로써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조치는 건설업과 관련된 산업을 활성화하여 연간 약 $21억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보수당은 캐나다 국민이 열심히 일한 대가가 안전한 주택과 식품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캐나다 달러 루니가 4년 만에 처음으로 미화 72센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외환 정보 제공업체에 따르면 지난 1일에는 71.86센트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달러 약세의 주요 원인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와 경제 전망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BMO 은행의 스테파니 파트리지 부은행장은 금리 하락이 외국 자본 이탈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통화 가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에든 버튼 외환 분석가는 자원 수출과 주택 시장 인구 증가 등 여러 요소가 현재 캐나다 달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캐나다 달러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달러 가치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환율 하락은 이미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캐나다 주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리지는 일상 소비재와 수입품 가격이 오를 것이라며 미국에서 수입하는 휴대폰과 식료품 등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여행 비용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반면 캐나다 달러의 약세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더 낮은 통화 가치의 외국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관광 산업과 지역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특히 밴쿠버와 토론토 같은 대도시에서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활기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달러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아 주민들에게 재정 상태 점검과 예산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시가 시청 앞 광장에서 2024 비축제를 개최합니다. 무료로 참여 가능한 이번 축제는 11월 30일에 시작해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되며 나담 필립스 스퀘어 야외 스케장도 오픈함으로써 화려한 조명과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명과 크리스마스 트리점 등은 12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진행합니다. 토론토시는 연말 연시를 맞아 다양한 조명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축제를 마련했다며 방문객들은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와 여러 공연을 즐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토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선거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일반적인 직선제가 아닌 간접선거제로 진행되며 이 과정은 복잡하지만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선은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각 주의 인구 비율에 따라 주별로 선거인단 수가 할당됩니다. 선거인단은 하원의원 435명, 상원의원 100명, 그리고 워싱턴 DC에 할당된 3명을 포함해 총 538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270명 이상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는 승자 독식 제도를 따릅니다. 즉, 한 후보가 특정 주에서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그 주는 모든 선거인단 표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큰 표차가 아니어도 주 전체의 선거인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단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각 선거구 단위로 선거인단을 나눠 배분하는 예외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법령에 따라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날인 화요일에 실시됩니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고 각 주의 투표 결과에 따라 선거인단이 선정됩니다. 이 선거인단은 12월에 공식적으로 모여 다시 투표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합니다.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는 1월 초 의회에서 공식 인증됩니다. 만약 한 후보가 270명의 선거인단 표를 확보하고 있다면 대통령 당선이 확정됩니다. 만약 선거인단 투표에서 269대 269의 동률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은 하원에서, 부통령은 상원에서 선출됩니다. 이러한 선거 방식 때문에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미시간, 위스콘신과 같은 주요 경합주가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각 주에서 승리한 후보는 해당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가져가므로 경합주의 결과는 전체 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복잡하고 독특한 미국 대선 제도는 각 주의 투표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최종적으로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미국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이오와주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였습니다. 공화당 성향이 강한 아이오와주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예상치 못한 호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드모인 레지스터와 미디어콤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47%의 지지를 받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이는 9월 조사에서 트럼프가 4%포인트 앞섰던 것과 대조적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하기 전인 6월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18%포인트 앞섰던 점과 비교하면 큰 반전입니다. 현지 언론은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나이가 많거나 무당층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이 결집한 덕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당층 여성들 사이에서 해리스는 57%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의 29%를 크게 앞섰고 65세 이상의 고령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63%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의 28%를 2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59%로 해리스를 크게 앞섰지만 현재는 트럼프 52%, 해리스 38%로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이오와주는 대선의 주요 경합주로는 분류되지 않지만 트럼프 후보의 공화당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큰 상징성을 갖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아이오와주에서 쉽게 승리한 바가 있어 이번 조사 결과는 해리스에게 뜻밖의 성과로 평가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주요 경합주에서도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며 백악관 입성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대선 전날인 11월 4일에도 16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펜실베니아에서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최종 승리를 위해 필요한 270명의 선거인단 과반 확보를 위해 두 후보는 주요 경합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해리스는 226명, 트럼프는 2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예상되며 7개 경합주에 걸린 93명의 선거인단이 최종 승자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CKN 캐나다 코리안 뉴스였습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에 도움이 됩니다.